들어갈까? 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오늘은 4세대 랭글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차이기도 하면서 없는 차이기도 하면서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FCA 그룹에서 크라이슬러, 피아트. 얘네들이 최근에 어디랑 손을 잡았더라? FCA가 푸조, 시트로랭하고 손을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업계 4위, 1위가 폭스바겐, 2위가 도요타, 3위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4위가 FCA하고 푸조, 시트로랭, 5위가 제네럴 모터스, 6위가 자랑스러운 의선형내 가게, 의선형내 가게가 6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FCA 그룹이 랭글러, 이 지프라는 디비전을 따로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올림픽 했을 때 뭐 전후로 아마 1세대가 나왔을 거예요.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윌리스 찝, 뭐 이런 찌프를 납품하면서 얘네가 이 차가 유명해졌다가 1980년대부터 개발을 해갖고 얘네가 이걸 민간인들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보통의 자동차들이 생산 주기를 7년 주기를 하는 반면에 얘네는 9년에서 한 11년 정도씩 장수로 생산을 하면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울고 먹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4세대가 나왔는데 4세대는 모양은 사실 이게 지프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모양만 보고는 사람들이 좀 그게 그거 아니냐 옛날 거 아니냐인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2세대랑 3세대를 다 타봤거든요. 롱바디도 타보고 락롤링을 할 수 있게끔 막 어마무시하게 튜닝된 것도 타보고 다 타봤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2세대, 3세대는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은 탈 수가 없는 차예요. 그냥 이거는 장난감이라고 봐야 되지 차라고 볼 수 없는데 이번 4세대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그런 부분 뭐가 바뀌었는지를 우리 또 하체오릭이 우리나라 국대급 대한민국은 노사장 보유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국대급 노사장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를 오늘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뭐가 이제 바뀌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는 공차 중량이 굉장히 높았던 차예요. 생긴 것도 무겁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 소렌토처럼 프레임 바디를 쓰기 때문에 우물정자 프레임 안에 쇠로 된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당연히 무겁죠. 근데 현재 이 차는 약 무게가 2톤 가까이 나가는데 무게가 전 세대에 비해서 약 100kg 남짓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조사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를 높였다. 그래서 얘가 에이, 설마 프레임 바디에서 알루미늄을 어디다 쓴다고. 아니나 다를까 뼈대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한 데가 없고 주로 이제 알루미늄을 어디를 사용했냐면 요 휀다. 양쪽 휀다를 스틸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꿔도 한 휀다당 약 10kg 가까이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문짝, 옆문짝도 알루미늄입니다. 여기 이제 다 안 붙죠, 자석이. 근데 골격으로 연결되는 쇠는 딱 붙죠. 딱 붙잖아요. 얘는 안 붙으니까 튀웅 나가버리죠. 본넷 이 후드를 알루미늄으로 했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요거는 스틸로 했어요. 왜? 비싸니까. 요거는 사실 크잖아요. 범위가 두껍고 요거는 일단 스틸이에요. 요거까지 알루미늄을 했으면 끝장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오프로드로 변할 때 사람들이 띄어야 되는 것들이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요 앞창문도 요 경칩 흰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앞창문이 접히니까 사람이 만져야 되니까 얘도 알루미늄이에요. 요 앞쪽도 알루미늄, 여기도 알루미늄, 여기도 알루미늄, 여기도 알루미늄. 쇠는 뭐냐? 딱 얘도 알루미늄이네. 쇠는 딱 붙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지죠? 딱 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알루미늄을 써가지고 약 90kg 가까이를 절감을 했는데 이 차를 몰아보면 과거 2세대, 3세대에 비해서 띠뚱띠뚱한 게 많이 없어졌다는 걸 느껴요. 그건 뭐냐? 위쪽의 무게, 노사장님들 주장하는 저중심화를 이런 것들을 알루미늄을 바꾸면서 저중심화에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일단 소재 부분에서 알루미늄을 써서 부식이라든가
무게 절감에도 많은 부분 영향을 좋은 이점을 취득을 했고 이 차를 타는 오너들이 오프로더 오픈카로 차를 다 분해할 때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이 차는 여기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있는 부분부터 이 범퍼 끝단까지가 30cm가 넘어요. 사실 이게 원래 이 차는 범퍼가 여기까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상인데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덧대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설마 이게 에어댐 아니냐? 이 차는 100km 이상 달리기면 정상적인 주행이 힘든 차이기 때문에 에어댐이나 에어로다이나믹은 아예 필요가 없는 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온 거는 멋이냐? 아니 뭐 5마일 범퍼, 10마일 범퍼에서 낮은 추돌에서 어떤 범퍼를 보호해주기 위함이냐? 다 틀렸습니다. 이 범퍼가 이렇게 긴 걸 가지고 뭐 차가 멋있다 어쩌다 근데 절대 멋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보면 혓바닥이나 아랫입술이 뚝 튀어나온 것처럼 이 차의 가장 디자인 요소를 해치는 부분이 이 앞범퍼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앞범퍼를 이렇게 길게 뺐을까?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쇠 하나 보이시죠? 여기 쇠. 여러분들 자세히 보라고. 여기 쇠. 요 쇠가 이제 메인 프레임이에요. 얘네 우물정자 프레임이 일자로 막대기 큰 거 2개를 두고 사다리꼴로 해갖고 프레임 바디를 하는데 원래는 이 프레임이 여기까지 안 나오고 저 안까지 있던가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 차가 미국에서 충돌 안전 규제 안전도 평가에서 전 세계 꼴등을 한 차예요. 박았다 그러면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워낙 프레임이 구식이고 이 프레임 자체가 승객석을 프레임은 안 찌그러질지 몰라도 승객석 자체를 보호를 못 해주는 것도 있고 프레임의 설계가 치고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 어떤 많은 데미지를 주는 그런 그 안전도 평가에서 최하위 꼴등을 했던 차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뭐 짜웅을 해갖고 돈 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네가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냐 프레임을 여기까지 늘려요. 여기까지 이 뼈대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늘리고 여기에 다시 티바 같은 바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일단 1차 충격을 먹고 보통 차들은 이제 설계가 들어오면 뭐 비격각이 들어가고 분산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 시스템 그래갖고 땅 충격이 오면 사방으로 착 분산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제일 강한 A필러 쪽으로 응집을 시키거나 이런 잡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일단 또 A필러가 없잖아요. 창문이 접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어차피 프레임 바디니까 위에 있는 온바디는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기술을 써서 충돌 안전 규제에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길게 빼서 여기다가 다시 빔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1차를 맞았을 때 들어가 보면 1차를 맞았을 때 여기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근데 요거 해가지고 얘가 뭐 충돌 안전 규제에서 월등히 차가 좋아졌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이 차가 생긴 건 되게 투박한데 남을 박았을 때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이 차가 많이 찌그러지진 않지만 치명적인 뭐 전복 사고라든가 어떤 큰 사고가 있었을 때는 생긴 거랑 다르게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도 그 안전도 테스트나 주행 테스트를 보고 이게 이거는 좀 그리고 앞은 이제 여기에서 흡기로 들어가는 최초 공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본넷 윗부분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이유고 뭐냐면 밑으로 안 뺀 이유가 임도 같은 데나 어떤 개울 같은 데를 건널 때 물이 여기까지 차더라도 흡기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흡기를 제일 위쪽으로 뺀 거고 요걸 여기다 빼면 또 튜닝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연결해서 스크류를 위쪽으로 뺄 수가 있죠. 이렇게 위쪽으로 빼가지고 아예 여기까지 물에 잠겨도 차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쪽으로 물이 살짝 침입을 해서 물이 들어와서 엔진 쪽으로 갈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물이 배출되는 관이 또 따로 빠져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에어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엔진으로 들어갈 때
에어필터, 그 다음에 여기에 공명음이라든가 서지 보조 탱크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요걸 달아서, 요거 명칭이 그때 내가 챔버라고도 하는데, 요런 걸 달아 놓으면 요 안에서 생기는 공명음도 없어지고, 급하게 공기를 빨아 당길 때 좀 약간 어시스트인데 챔버라고 하기엔 좀 작죠. 그러니까 공명음을 해결해 주는 장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차가 2000cc의 4기통에 270마력에 토크가 40이에요. 대단한 엔진이거든요. 그러면 이 엔진은 기술이 필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2000cc 엔진들이 250마력을 넘어가려면 그때부터는 잡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잡기술을 넣지 않고 만들면은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출력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잡기술을 뭘로 했냐면 딱 봐도 되게 복잡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미국 차 같지 않는 뭔가 유럽 애들이 만드는 식의 이런 냄새와 배선 정리가 딱 눈에 보여요. 자, 제일 처음 여기 보이는 건 ECU입니다. ECU를 냉각수와 워셔통 옆에 붙였다는 건 냉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여기다 ECU를 붙여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ABS 모듈이 있어요. 이 차가 브레이크가 기존의 1, 2, 3세대의 랭글러랑은 완전 다른, 굉장히 물론 다른 차만큼은 듣지 않지만 1, 2, 3세대의 랭글러에 비하면 2배 이상 좋아진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최신형의 ABS 모듈이 들어가 있고 하이드로백이 엄청 커요. 이게 이제 하이드로백이죠. 제가 테슬라 모델 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던 하이드로백인데, 하이드로백의 두께가 보통 차의 1.5배가 넘어요. 그리고 오일 여분 탱크도 굉장히 크죠. 오페라 실린더도 되게 커요. 제가 그때 어떤 차 말할 때 오페라 실린더가 작다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쉐보레 트래버스지. 오케이. That's right. That's right. 트래버스가 저게 작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살짝 약하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기존 랭글러 대비해서 브레이크가 되게 잘 듣는다. 다 이유가 있죠. 캘리퍼만 좋다고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방대한 하이드로백에서 당겨주는 힘의 큰 오페라 실린더에서 많은 유압을 세게 밀어주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여기서 싹 들어온 공기가 여기 바로 터빈에 딱 꽂혀요. 그리고 뒤에 터빈이 있죠. 배출가스, 배기가스가 나가는 곳에 터빈이 있는데, 얘도 요새 최신 트렌드의 엔진으로 배기 매니폴더와 흡기 매니폴더가 없어요. 요즘 차들은 배기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를 다 생략시켜버리죠. 블럭에다 바로 전이 없이 그냥 딱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싫어하든 말든 그냥 꽂아버리고 모든 걸 전자제어를 하겠다. 전자제어를 하려면 터빈의 부스트업도 예민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자, 요게 이제 웨스트게이트 같은 걸 액추에이터라고 봐도 되는데, 배기가스의 터빈이 도는 거를 터빈의 날개의 방향과 풍량을 얘가 조절을 하는데, 그냥 기계식으로 어느 정도 됐을 때, 압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어떤 전기 장치에 꽂아져 있죠. 기존에 우리가 봤던 거는 대부분 다 빨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꽃갈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밸브 같은 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긴 거 끝에다가 빨대를 달아갖고 얘를 조절했는데, 얘는 딱 봐도 뭔가 좀 요즘에 AI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얘가 세밀하게 배기가스의 터빈에 도는 전체 풍량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돌리는 터빈의 압력을 바로 이쪽에 묶어서 이쪽에서 흡기 터빈이 돌아요. 근데 얘가 이제 마력이 높아요. 제가 그때 마력을 높이게 되면 캐딜락 CTS 같은 거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캐딜락 CTS에 사브의 터빈 기술이 들어갔다. 그래서 터빈을 냉각시키는 거에 냉각수를 보내가지고, 옛날에 사브들은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저쪽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최신의 GM 차들, 특히나 캐딜락의 고성능들은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서 터빈 쪽에다 냉각수관을 연결해서 터빈의 온도를 올라가는 걸 방지했는데, 얘도 보면 이쪽에 무슨 관이 지나가죠. 요게 이제 에어컨 프레온 가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같아요. 오일관이 들어가고, 요거는 또 냉각수관 같기도 한데, 요런 것들을 걸어가지고 얘네 밸브, 그 다음에 베어링, 전체적인 터빈을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건 뭐냐?
굉장히 높은 부스트압을 저기서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cc가 270마력을 넘으려면 최소 1바 이상의 압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부스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높은 부스팅이 걸리면은 흡기 쪽에 연관이 돼 있는 임펠러가 굉장히 세게 돌면 이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터빈이 RPM이 높게 빨리만 돌아도 공기의 온도는 뜨거워지게 돼 있는데, 배기가스의 프로펠러 샤프트가 연결이 돼 갖고 같이 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의 온도가 되게 올라가면 보통의 일반 GM차들이나 좀 싸게 우리나라 제네시스 막 그렇게 하잖아요. 2.0 터보들. 여기서 이제 요런 관을 뽑아가지고 인터쿨링 여기서 시킨 다음에 라디에이터에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엔진으로 딱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부스팅 압력이 된 높은 압력의 산소와 그 흡입되는 공기가 이쪽으로 와서 라디에이터에서 식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밀도량이 높아지죠. 공기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산소의 밀도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엔진이 연소하고 폭파할 때 필요한 많은 산소를 같은 최적에서 더 많이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엔진이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터보차들은 인터쿨링을 해줘야 되는데, 어라? 인터쿨링이 없네? 이건 또 웬? 뭐 어떡하는 거지? 그래서 승우랑 나랑 이걸 겁나게 고민을 했어요. 아니 씨발 이거 인터쿨러도 없이 저기서 바로 갖다 꽂아버리면,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 되게 뜨거운데 270마력이면 보통 엔진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갖다 바로 꽂아버리지? 근데 바로 꽂아볼 법도 해. 왜? 흡기 매니폴드, 배기 매니폴드를 없앴다는 건 제조사의 어떤 의지가 보여요? 엔진을 전자제어를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배기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가 없다. 엔진을 소형화할 수 있고, 그게 없음으로 해서 유속으로 흐르는 그 공기의 흐름이 없으면 엔진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공기가 이렇게 관을 타고, 우리 관연학들도 보면 이게 길면 길수록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배기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가 없다라는 건 유속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엔진이 중구난방으로 날뛸 수가 있고, 엔진이 정밀하거나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걸 잡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전자제어. ECU에서 말끔하게 엔진을 제어 컨트롤 해주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제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뜨거워진 공기를 전기가 어떻게 지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 다른 차들처럼 여기에 뭐 냉매가 들어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2차급에. 그래서 승우랑 나랑 존나게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뭘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보는 요 부분이 흡기 매니폴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손바닥 2개만한 정도의 인터쿨러 같이 생긴 네모난 도시락통 같이 생겼는데, 저기에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건데 요게 위아래로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가는 관이에요. 그러면 뭐야? 순행식 인터쿨러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마력을 내는 차가 엔진에 과급된 공기를 인터쿨링 없이 바로 엔진으로 쑤셔 넣는다.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파는 2000cc 터보 엔진들 중에서 이 정도로 기술 집약이 된 차는 저는 못 봤어요. 최근에 나오는 엔진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세단, 고급 세단도 어떤 스포츠 쿠페도 아닌 이런 지프형 차량에 이 정도의 심장을 이식해 줬을까, 저는 되게 의아해요. 그건 아마도 FCA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오래전부터 푸조 시트로렌과 긴밀하게 짬짬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인수합병이 됐겠죠.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자금력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차급에 이런 엔진을 넣어준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엔진은 제가 그동안 봤던 2000cc 터보 엔진 중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신기술들이,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디젤로 보면 EGR 쿨러라고 보면 되는 거고, 가솔린 엔진에서는 EGR 쿨러를 잘 안 쓰죠. 배기가스 재순환보다는 이쪽에서 블로바이 가스가 올라오는 거를 다시 흡기 쪽으로 넣어주는 블로바이 가스 밸브인데, 이거를 EGR 밸브라고 불러도 됩니다. 거기에서 여기 흡기 쪽, 이쪽 실린더 위쪽으로 올라오는. 근데 이제 이 차가 여기 이제 진공각을 때려주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캠의 움직임을 관장해주는 센서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직분사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밸브의 열림의 양과 밸브 리피팅, 밸브의 열림의 양과 밸브의 열림 시간까지를 조절해주는, 거기다 직분사의 터빈인데, 이 엔진의 치명적인 단점은 제가 예상하건대 카본이죠. 이런 엔진들은 카본 슬러지가 필수적으로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기술들을 보고 굉장히, 야, 이런 지프형 차를 타는 사람들이 엔진 관리를
그렇게 민감하게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차에다가 근데 이렇게 예민하고 최첨단의 엔진을 넣게 되면 카본 슬러지가 생겨서 역화에 의해서 엔진에 불이 나거나 엔진의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예민한 엔진을 얹었을까 하는데 사실 FCA 그룹 안에서 그렇다고 이 차를 위해서 다른 저렴의 엔진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엔진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 차에는 엔진이 API SN 플러스 이게 오일이 되게 비싸요. 저 오일은 합성유 중에서도 비싼 등급의 오일이란 말이에요. 저 오일을 넣으라고 한 거를 보면 이 엔진은 되게 예민한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은 매끈하게 높은 출력을 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축비도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대 1을 쓰니까 압축비도 그렇게 높게 쓰는 것도 아니고 스트로크도 약간 길어요. 보호보다. 약간 고토크를 낼 수 있는 세팅을 해놨는데 스포츠카처럼 움직이는 엔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의 부수 장치들이 굉장히 고급 엔진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의선이 형네 엔진보다 좋다라고 저는 좋은데 근데 사실 내구성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냉간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엔진이 거칠어요. 이 엔진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평가했을 때는 이 상태만 놓고 보면 현대보다 앞서는 2.0 터보 엔진인데 내구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가고 뭐 미국에 들어가는 어떤 모델들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차도 우리나라의 어떤 블로거분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 그랬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면 이 배터리가 48V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현재 12V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퓨즈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 터보입니다. 일반 순행식 인터쿨링을 갖고 있는 일반 터보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차의 엔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엔진은 어떠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타는 제네시스 2.0 쿠페나 BMW나 아우디나 벤츠에 있는 2.0 터보 엔진들보다 둔해요. 둔하고 느려요. 느리고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두터운 토크를 내주면서 4기통도 아닌 6기통도 아닌 얄딱구리한 묵직한 힘을 내주는 이 차의 성격에는 굉장히 잘 세팅이 된 엔진입니다. 내구성은 아직 모르겠지만 엔진만 놓고 보면 이 차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고 마무리하는 걸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랭글러의 세세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옆과 밑으로 겨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메인 프레임이죠. 프레임 바디니까 이 프레임 바디가 쭉 왔는데 쭉 와서 여기 부분부터 연결을 해서 일로 앞쪽으로 끝까지 범퍼죠. 앞쪽까지 이렇게 나갔죠. 이 앞쪽에 보면 범퍼 레일 같은 걸 또 넣었어요. 그래서 요 늘어난 이 구간이 충돌 안전 규제에 관련돼서 얘네들이 너무나 이제 하점을 받으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다른 온바디를 얹었던 모델들과 다르게 요 마운트 설계 있잖아요. 이쪽에도 보면 마운트 여기 있는데 소렌토 거랑 좀 마운트가 생긴 게 다르죠. 얘가 더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단순해 보여도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나 소재 공학적으로 모하비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프레임하고 이 바디하고를 연결해주는 이런 마운트들이 설계가 모하비보다 훨씬 좋아서 프레임하고 바디가 흔들린다는 느낌은 이 차는 아예 못 받고요. 이 전 모델인 11년 동안 생산됐던 그 모델도 프레임과 바디가 따로 논다는 느낌은 드물어요. 이게 사실은 기술이에요. 이거를 잘 잡으면서 승차감을 여기로 잡는 게 기술. 자, 그러면 노 사장, 아니 걔네가 이걸 더 부드럽게 써서 잘 잡고 승차감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메인 프레임을요 과학적으로 잘 계산해 갖고 이렇게 빵꾸를 뚫어 가지고 파이프를 집어넣고 이렇게 중간중간 빵꾸를 뚫는 이유가 무게 절감하고 소재를 아끼는 것도 있지만 과학적인 설계를 바탕에 베이스를 깔면 프레임 바디를 쓰고도 바디하고의 일체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잡을 수가 있어요. 현재 얘는 그게 잡힌 거고 그러면 승차감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승차감이 승객석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안 좋지 않느냐?
제가 그때 모하비를 할 때 그랬죠. 스프링을 좀 더 길게 하고 댐퍼를 길게 뽑아서 하면 된다. 댐퍼를 안쪽으로 길게 넣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때 모하비를 흠모하는 여러 유저분들이 저한테 바보, 멍충아, 노사장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프레임보다 위쪽으로 어떻게 댐퍼를 설치하니. 그렇게 되면 뭐가 헤쳐지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분명히 그랬죠. 모하비가 마운트 설계를 제대로 하고 댐퍼를 높이 위로 올리면 된다. 왜 댐퍼를 여기서 굳이 브라켓을 여기다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댐퍼를 해서 고급진 승차감을 못 잡았니? 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보시면 노사장이 그때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프레임이 끝났지만 이 안쪽으로 이 마운트를 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높게 뻗게 해갖고 굵고 긴 댐퍼를 넣어서 거기에 맞는 원래 스프링의 권선량이 이렇게 얇게 크게 몇 개만 감기면 딱딱한 세팅인데 그거를 텐션의 강도를 높여서 쇠의 강도를 높은 거를 써서 억지로 딱딱하게 안 하고 얘네는 기계적이지만 FM 방식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얇은 스프링의 권선을 보통 이런 차는 더 넓게 한 3개나 4개만 감는 경우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감았죠. 일반 차에 2배를 감은 거예요. 왜?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고급진 승차감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단단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얇게 크게 감았죠. 단단하면서도 고급지게 여러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스프링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기다란 댐퍼를 달아서 이 둘이 이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승차감을 얘네가 카바를 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타면 꽤나 괜찮은 승차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서스펜션은 얘 하나 2개가 끝이에요. 그러면 아니 뭐하러 이렇게 서스펜션을 2개를 다냐. 이거 하나만 다르면 바퀴의 자유도가 이 차는 이제 진흙도 빠지고 뭐 산도 타고 뭐 바위를 넘어야 되니까 바퀴의 자유도가 많아야 되면 요거 하나만 달면 더 좋지 않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달면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퀴를 가지고 여기서 이 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바퀴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여기서 얘 하나를 잡고 이 바퀴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퀴의 전체 움직임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바퀴가 올라갔을 때는 안쪽으로 가고 떨어졌을 때 또 안쪽으로 가고 중간에 있을 때는 제일 끝단으로 가니까 바퀴가 노면하고 닿는 이 지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 하나를 더 잡으면 이 2개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게 돼요? W15. W15이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캠버의 변화가 없이 수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2개가 이 프론트 이 엑셀 리지드 방식의 이 엑셀을 위아래에서 딱 잡고 움직여주면 얘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모하비는 이렇게 뭐 F150도 이렇게 뭐 이렇게 W15는 이런 식으로 했고 꽉 하는데 왜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만큼 얘가 많은 부분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유가 휠 트래블이라고 하죠. 우리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휠 트래블의 중요성을 알죠. 앞뒤 바퀴가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위를 넘어갈 때나 어디를 넘어서 한쪽 바퀴가 빠졌을 때 차가 전복되지 않고 바퀴가 쭉 내려가고 땅을 잡아야지만 차가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자빠지지 않으니까 휠 트래블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이걸 쓰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이쪽에서 옆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보통 우리 서스펜션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있는 스트럿, 맥퍼슨 스트럿도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막대기가 탁 나와갖고 바퀴를 잡으니까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나온 게 없잖아요. 물론 얘가 나왔으니까 됐지 않느냐. 근데 얘는 공중에 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얘는 지금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얘는 차체랑 별개로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떠 있는데 이 2개의 암으로만 잡으면 주행 중에 얘가 차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 엑셀 바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0% 사고 나는 거죠. 그냥 100% 사고예요, 그거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게 필요해요. 요거. 요게 보통 우리 렉스턴이나 뭐 렉스턴 코란도나 이렇게 뒤에 리지드 엑셀 방식 앞에 이제 SUV들이 가는데 요게 보이는 차 있잖아요. 이 뒷대우가 덩그러니 보이는 차들 보면 코란도나
렉스턴 스포츠, 뭐 칸 이런 애들 보면 저거를 개조하는 분들 있죠.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대각선으로 바 하나가 딱 차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있어요. 뒤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요건데 요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 나는 오프로드를 별로 안 타니까. 요게 저 끝에 잡혀가지고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얘 축이 운행 중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딱 잡는 거고, 대신에 얘가 서스펜션 운동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여기도 상하 운동을 할 수 있고 여기도 상하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달려있는 리지드 이 엑셀이 대우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는 있게 해주되 양쪽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게 잡아주는 그 장치고요. 현재 이렇게 서스펜션을 해놓게 되면 위아래로 자유도는 많지만 서스펜션, 이 바퀴의 캠버나 토인의 값을 절대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주행 중에 절대로 우리들이 타는 차 같은 직진 안전성이나 선의 기동성 같은 것들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는 주행 중에 미세하게 멀미가 나거나 핸들을 조작했을 때 일반 차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는 두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스프링도 댐퍼도 캠버나 캐스터가 아예 없어요. 스프링은 그냥 대부분 일자로 꽂더라도 댐퍼를 앞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이제 캠버를 만들어서 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값하고 이 바퀴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스크럽 레디우스라고 그래서 그 끝단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종 안정성이나 핸들의 복원력 또는 핸들이 돌아갈 때 부드러움을 주는 건데, 얘는 현재 캠버가 거의 없어요. 얘는 미세하게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얘랑 일자로 묶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캠버를 이 두 개가 이 축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이 축에 캠버가 아예 없어요. 캠버가 없는 데다가 캐스터도 없죠. 캠버와 캐스터를 없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딱 달아놓은 건 뭐냐? 강력하게 트럭이나 어떤 험로를 주파하기 위한 모든 강성을 위해서 다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주행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탔던 차의 직진 안전성이나 선의 움직임이 없어요.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나 2세대 랭글러를 타면 굉장히 트럭 같은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얘는 그걸 전자식으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돌리면 처음에는 일반 차처럼 차가 이렇게 가는데 조금만 더 돌리면 앞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요. 트럭 돌듯이. 바퀴가 뒤에 있는 운전석이 앞바퀴 앞에 있는 버스나 트럭처럼 앞부분이 이렇게. 왜냐? 캐스터가 없는 너클암, 이 바퀴가 달려있는 곳이 얘가 돌 때 약간 사선으로 비틀어지면서 바퀴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그냥 똑바로 돌아요. 왜 똑바로 도냐? 오프로드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너클암을 생긴 걸 보세요. 요 너클암을 또 잡아주는 너클암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얘가 봤을 때 그냥 어디 떨어지면 바위도 깨버릴 것 같은, 그리고 얘가 구동축을 아예 감싸고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로를 주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놨고, 또 하나는 바퀴를 틀어주는 선회를 할 때 우리 EPS, 뭐 현대자동차의 MDPS,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타이로드가 나오는데 이 차는 지금 현재 타이로드가 보이지 않죠? 타이로드가 나오는데 타이로드가 없고 웬 쇠막대기 능구랭이 한 마리가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엄청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은 요거는 저쪽 끝바퀴에 현재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 끝바퀴는 다시 이쪽으로 와갖고 지렛대 원리예요.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로 저쪽 끝바퀴까지 이쪽 바퀴를 돌려주는 이 막대기가 저 끝까지 연결돼 있고, 저쪽 위에는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댐퍼가 달려 있어요. 얘가 움직일 때 우리 오토바이 R차들 보면 핸들에 요 댐퍼 달려 있죠. 댐퍼가 휙휙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댐퍼가 있단 말이에요. 핸들이 휙휙 돌아가지 않도록. 요 댐퍼가 연결이 돼 있고, 얘가 저쪽 왼쪽 바퀴랑 연결돼 있고, 얘는 진짜로 얘를 이제 움직이는데 얘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쭉 와서 여기에 꽂히죠. 여기에 꽂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또 끝까지 하체를 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또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뜯었어요. 근데 이쪽은 왜 못 뜯었냐면 플라스틱 리벳이 돼 있어서, 플라스틱 리벳은
일회용이거든요. 뜯으면 새 걸로 조립해야 되는데 제가 없으니까 요 플라스틱 리벳은 뜯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전동 모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전동 모터가 아니고 이 차는 현재 핸들을 유압식으로 돌려줘요. 근데 유압식이라고 하면 원래 엔진에 벨트를 걸어서 펌프가 돌아서 거기에서 유압을 형성해서 핸들을 돌리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스크류 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핸들을 돌리면 렉 타입이 됐든 컬럼식이 됐든 막대기 같은 거에 잇몸을 파놓고 거기에 웜기어를 달아서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 웜기어가 돌면서 막대기가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핸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부드럽고 제작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이런 산악을 타는 차를 딱 세팅을 해놓으면 핸들을 돌리고 바위를 딱 넘어서 바퀴가 뚝 떨어졌는데 왼쪽 바퀴는 돌아가 있는 상태로 떨어지는데 오른쪽 바퀴가 착지를 하면서 바위가 있어서 탁 틀어지면서 바퀴가 떨어지는 거야. 탁 틀어서 떨어지게 되면 왼쪽 바퀴는 사선으로 떨어지는데 오른쪽 바퀴는 직각으로 떨어지니까 타이로드가 뚝 부러져요. 타이로드가 뚝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웜기어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산악이나 암벽이나 진흙 같은 데 바퀴가 빠졌을 때 조향을 했을 때 조향 쪽에 강력한 힘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스크류볼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웜기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기어 자체가 돌고 이 기어 자체가 돌아서 여기에 있는 회전식 볼 기어를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전비가 어마무시하게 세요. 어마무시하게 센 데다가 요 암들이 굉장히 세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암들이 웬만한 충격이나 어떤 부하가 걸렸을 때 지가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들은 조향의 느낌도 많이 다른 데다가 저런 식으로 핸들을 돌려버리니까 일반 차량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스티어링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비싸요. 비싼데 이 차급의 저거를 쓴다라는 거는 이 차가 뼛속까지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기 보시면 댐퍼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댐퍼 마운트가. 이거 댐퍼잖아요. 댐퍼 마운트를 최대한 산단까지 올려서 차를 굉장히 오프로드를 잘 타게끔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제조사의 어떤 집념과 제조사가 차를 만들 때 얼마만큼 이 차의 목적성을 뚜렷이 갖고 가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이 차의 승차감 중에서 또 하나 2세대, 3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 이쪽의 설계 구조도 많이 좋아졌지만 2세대, 3세대에서는 이게 스틸이었어요. 너클함이. 근데 얘는 너클함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예요. 앞쪽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너클함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때 어마무시하게 승차감이 좋아진다고. 3세대 오너분들이 이 차를 타면 깜놀하실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주행 느낌 부드럽고요. 이쪽에 스티어링이 돌아가는 쪽에도 알루미늄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랭글러가 황골 탈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부품 중에 하나고 오프로드를 탈 때 뭔가 장애물에 걸려서 브레이크 쪽에 치명적인 문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라인들을 전부 다 이 쇳덩어리들 안쪽으로 갖고 왔죠. 앞쪽에서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 이 라인을 방해주지 않게. 그리고 이쪽 어디로 가게 안 돼 있고 다 이 위에 이 쇳덩어리 앞에다가 다 묶어놨어요. 이 뭐 센서라든가 브레이크 오일이 가는 라인을 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 뭐야? 오프로드를 타다 만에 하나 장애물에 걸려서 이런 것들이 파손되지 않게. 그리고 과거에는 랭글러에 이런 이렇게 크다랗게 된 디스크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다랗게 된 디스크에 굉장히 강한 투 피스톤의 병렬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캘리퍼를 달아놔서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잘 들어요. 물론 우리가 타는 다른 자가용들하고 비교하면 안 듣지만 생각보다 브레이크는 되게 잘 듣습니다. 여기만 봤을 때 프레임 구조에서 좋은 승차감을 갖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세팅해야 되는지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FCA가 정말 노은규 노사장 같은 놈을 데려다가 고문해갖고 차를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